테슬라 소식입니다. 중상하이 공장 24일 정상화 하루 생산량 2,600대로 확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라인이 24일부터 상하이 락다운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테슬라는 상하이시 봉쇄전 3교대로 운영해왔다. 테슬라는 23일에는 1,000대 수준을 생산했지만 24일부터 기존의 2배 이상인 하루 2,600대로 생산을 확대해 주당 생산량을 16,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다시 공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기존 정상 가동 수준인 월 생산량 수준이 56,000대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다만 테슬라는 이 같은 전망에 별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난 3월 28일 상하이 봉쇄 3주 만인 지난 4월 22일 생산을 재개했지만 부품 협력 업체들의 납품 차질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다. 5월 16일에 정상화가 예상됐으나 또다시 일주일 정도가 연기됐다. 앞서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주말 동안 2개월간 운행이 중지됐었던 상하이 지하철 일부 노선을 재개통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역할이 큰 상하이 지역에서의 장기간 봉쇄 정책이 중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기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등 생산시설 재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3월 28일 시작된 상하이 봉쇄 기간 동안 테슬라는 지난 4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1,512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 3월의 65,754대와 비교해 현격한 격차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모델 3과 모델 Y의 주력 생산 공장으로 중국 내수 시장과 독일, 호주,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차량을 생산한다. 애플 소식입니다. EA도 매각 추진. 애플 디즈니 아마존과 협상. 피파, 배틀필드 등 인기 게임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게임사 일렉트로닉 아츠가 매각이나 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독립매체 퍽은 23일 EA가 매각 협상을 위해 애플을 비롯해 디즈니, 아마존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협상이 진전된 곳은 NBC 유니버설의 모회사 컴캐스트다. EA는 NBC 유니버설의 미디어 부분을 분사한 뒤 합병하는 방식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협상은 가격과 기업 구조 등의 문제로 지난달 결렬됐다. EA 인수합병 아이디어는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나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후 소니가 번지를 36억 달러에 인수했고 가장 최근에는 테이크투가 모바일 게임사 진가를 인수하며 해외 게임사들의 대형 빅딜은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EA 창업자 트립 호킨스가 1982년 EA 설립하기 전 애플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은 iOS 기기에서 게임 홍보를 위해 그동안 EA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EA가 애플 출신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고 스티브 워즈니악을 이사회에 초대하는 등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인매체 9to5맥은 애플의 EA 인수 가능성에 대해 애플이 EA를 인수한다면 애플 아케이드를 손쉽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맥이나 애플 TV도 훌륭한 게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AR, VR 헤드셋의 게임 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애플의 EA를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애플이 자체 게임 구축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개발자와 협력하여 게임을 애플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애플이 반독점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EA 인수가 현재 시점에서 좋은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관리 디지털 트윈 협업.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나섰다. 현실의 전기차를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옮겨내 배터리 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차량별 맞춤형 배터리 추천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전기차 배터리 수명 예측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현을 위한 POC를 수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레저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배터리 성능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협업 프로젝트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이용했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에서 수집된 각종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의 가상의 쌍둥이 전기차를 구현하고 이를 활용해 차량별 배터리 수명을 예측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물리 모델을 아우르는 고도의 데이터 통합 분석 모델로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전과 운전 습관, 주차 및 주행 환경 등 차량별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배터리 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배터리 예측 기술은 현재의 성능을 단순 계산해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일반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 실제 차량의 주행 이력을 기반으로 여러 요인을 종합 분석해 지속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재계산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수명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그룹은 향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차량 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도출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협업을 포함해 전기차 성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양산차 적용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제나 마이크로소프트 IoT&MR 아시아 기술 총괄 부문장은 전기차 상용화로 자동차 산업 내 배터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업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첫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플렉스 서비스 확대 위해 물류 테스트. 아마존이 위탁 배송 서비스 플렉스를 통해 퀵커머스를 시도한다. 소매점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빠른 배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은 아마존이 플렉스 배달원을 통해 소매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픽업,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마존 플렉스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이 본인의 자가용을 활용해 아마존 운송허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근무 유형에 따라 시간당 18에서 25달러를 벌며 가스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와 유사한 방식이다. 아마존은 2015년 시애틀에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플렉스를 시범 운영한 후 미국 내 50여 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기존 플렉스 운영 방식과 시범 운영 중인 신규 서비스의 차이점은 플렉스 배달원이 상품을 어디에서 픽업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실험 중인 플렉스 서비스는 배달원이 소매점로부터 상품을 직접 픽업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다. 고객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당일 배송 가능한 제품을 확인한 후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당일 배송 가능한 상품은 고객 위치에 인접한 매장의 상품이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해당 지역 플렉스 배달원이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 배송한다. 반면 기존 서비스는 배달원이 아마존 운송허브에서 상품을 픽업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즉 아마존이 실험 중인 새로운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아마존의 물류 창고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확장된 플렉스 서비스가 정식으로 운영된다면 아마존은 당일 배송 혹은 이길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배송 서비스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으며 애리조나주 챈들러,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버지니아주 타이슨 코너, 텍사스 프렌즈우드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아마존 로렌 사마아 대변인은 아마존 판매자와 고객들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에 어떤 업체가 참여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소수이며 오랫동안 아마존을 이용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도어대시, 우버, 인스타카트 등 퀵커머스를 내세운 업체들이 빠른 배송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 식료품이나 배달 음식을 배송했던 업체들도 카테고리를 넓혀 공산품 등 비식품군을 배송 중이다. 아마존이 라스트마일 물류를 강화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스와의 직접적인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자체 라스트마일 서비스 중 일부를 업스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플렉스 배달원을 통해 배송 과정 일부를 내재화함에 따라 업스와 직접 경쟁할 수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인앱 결제 여파의 웹툰 가격 상승.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 등 웹툰 업계가 콘텐츠 열람 비용 인상에 나섰다. 네이버 웹툰은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기준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고, 카카오 웹툰도 6월부터 기존 1,000캐시당 1,000원이던 결제 금액을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글이 다음 달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수익 감소를 우려한 기업들이 비용 인상에 나선 것. 지난해 8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없어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지난 3월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6월 1일까지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지난달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또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하는 정책을 적용했다. 제3자 결제의 경우 수수료 최대 26%가 부과돼 신용카드 전자결제 대행업체 수수료를 감안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용이 증가해 사실상 인앱 결제 강제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네이버 웹툰은 23일부터 자사 공지사항에 전용상품권 가격 변경을 적용한다고 지난 11일 공지했다. 네이버 웹툰 시리즈 등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에서 쿠키와 캐시 구매 시 구글 플레이 결제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면서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리즈온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캐시 충전 가격도 100캐시당 기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 다만 23일로 예정됐던 가격 인상 적용은 현재 지연된 상황이다. 카카오 웹툰 역시 지난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인앱 결제 정책에 따라 앱 내 결제 금액을 변경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6월 1일부터 카카오 웹툰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캐시 충전 시 구글 플레이 결제를 추가하며 기존 1,000캐시당 1,000원이던 결제 금액을 1,2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웹툰 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 예견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지디넷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장시간에 걸쳐 구글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라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구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회장은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어떠한 방법이든지 찾아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